저는 올해로 54세가 된 퇴직 공무원입니다. 35년간 행정안전부 산하재정관리부서에서 일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재정 건전성 관리 업무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저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휴식이 목적이었지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였고 길가의 유채꽃은 바람을 따라 유유히 흩날렸습니다. 그렇게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우연히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신축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멋졌지만 정작 안에 들어가 보니 대부분의 상가가 비어 있었고 몇 곳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료는 평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고 그런 조건인데도 투자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이렇게 뜨겁구나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관광지 상가라는 프리미엄과 임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투자 한번 해보면 어때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가 머릿속에 뭔가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저희 부부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임대료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하면 승산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도 관광지 상가 투자해보자. 임대 수익도 안정적이고 시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예산 분석 잘하잖아요. 재정 관리하던 사람이 투자 수익 계산 못하겠어요?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주도의 투자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귀포 해안가에서 가까운 신축상가 건물 하나를 보게 됐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완벽했죠. 퇴직금 일부와 서울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총 20억 원가량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호실 하나에서 소박하게 시작하자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리더군요. 제주도 상가 투자는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임대 관리도 효율적이고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다들 여러 호실을 묶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퇴 후 무료한 삶 대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인생 2막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은퇴 후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자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국의 성공적인 상가 투자 사례를 다니며 어떤 조건이 좋은 수익을 내는지, 어떤 구성이 안정적인 임대를 보장하는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제주도뿐 아니라 부산, 강릉, 여수의 관광지 상가까지 발품을 팔았죠. 위치, 접근성, 주변 상권, 관광객 동선, 임대료 수준까지 체크하며 일일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 상가는 정말 안전한 투자예요.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임대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또 다른 투자자는 저는 작년에 투자해서 벌써 30% 수익을 봤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 분석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계절별 관광객 변동은 어떻게 될지, 임대료 상승 여지는 얼마나 될지, 공실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매일 밤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춰봤고, 낮에는 시중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 피곤해서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마저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상가 관리 경험은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우리는 과감히 부동산 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기는 데 있어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투자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익 분석, 세무 정리, 시장 조사, 자금 관리까지. 퇴직 전 공무원 시절과는 전혀 달랐지만 오히려 더 보람이 컸습니다. 직접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며 일한다는 건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 시기 주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 하나는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관광 특구이고 땅도 한정적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 형까지도 동생아,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맞나? 조금씩 나눠서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회는 지금이고 주저하면 놓친다고 생각했어요. 계약 체결 전날 밤 우리는 침실에 앉아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계산표와 대출 조건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통장 잔고는 아직 넉넉했지만 곧 대부분이 투자금으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 출발의 설렘 속에서. 투자 이후 처음에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제주도 관광 붐 덕분에 임차인들이 금방 들어왔고,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예상했던 수익률에 거의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첫 달 임대료가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정말 되는구나. 아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달째, 3달째도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매월 말이면 임대료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문자가 울렸고,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면 따뜻한 성취감이 밀려왔죠. 젊은 사업자들, 퇴직 후 창업한 동년배들, 제주도 이주를 꿈꾸는 육지 사람들까지 임차인들의 성공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는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중에는 30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또 다른 임차인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제주도 토산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좋아요. 이런 좋은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줄 몰랐어요. 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2번째 인생이야. 그 어떤 직장보다 훨씬 안전한 것 같아. 그 무렵 저희는 조금씩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국내 여행도 다녀오고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가전제품도 하나씩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오랜 꿈이었던 요리 강습도 등록했고, 저는 주말마다 골프 연습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가 있으니까 이런 여유가 생겼던 거죠. 투자도 잘 되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잘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제주도 관광객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고, 관광 패턴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체류보다는 단기 방문이 늘어났고, 상가보다는 펜션이나 에어비앤비를 선호하는 추세였습니다.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임대료 인하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카페를 운영하던 젊은 부부로부터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임대료를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관광업이 완전히 망할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임차인들도 비슷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토산품 가게를 운영하던 분은 관광객이 반토막 났어요. 이대로 가면 장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의 경영 능력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다른 상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존 임차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체에서도 요즘 제주도 상가 시장이 어려워요. 임대료를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국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임대료에서 30%, 40%씩 할인해서 내놓아도 문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상가 건물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 임대료를 낮춰갔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임차인이 하나도 없는 빈 매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건물만이 아니라 인근 상가 건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차인 구함이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리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매월 들어오는 임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800만 원씩 들어오던 임대료가 6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그대로였기에 가계 수지는 빠르게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부족한 돈을 제 연금과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이 영원히 침체될 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관광업이 회복되면 다시 임대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시 정비하며 꾸준히 임차인을 구했고 저는 제주도 관광 트렌드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직접 제주도에 내려가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고 관광청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도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는 매일 접속해서 시세 변동을 체크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과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휴대폰으로 부동산 관련 뉴스를 계속 확인했고 저녁마다 함께 앉아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제주도가 이대로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들어서면서 금리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동금리로 받았던 대출의 이자가 처음보다 2%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매월 나가는 이자만 수백만 원이 늘어났죠. 처음에 월 400만 원 정도였던 대출 이자가 6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와 세금까지 더하면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임대료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자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투자했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6개의 호실을 샀거든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작년부터 완전히 망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제주도 상가 투자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것이었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시장 자체가 변했는데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월 적자가 계속되자 저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를 매각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자 남은 예금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저희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집을 팔 때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혼 때부터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했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제주도 관광업이 회복되면 임대 수요도 다시 늘어날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아내에게도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해져 갔습니다. 2024년 중반쯤에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파산하는 것 아닌가요?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뾰족한 해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정확히 2년 만인 2024년 8월, 더 이상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더 이상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끝인가 봐요. 저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대출 연체가 시작된 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상환 독촉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3개월을 넘어가면서 은행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2024년 말 현재 저희 상가들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문이 날아왔을 때 아내와 함께 멍하니 그 서류를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고 처음 든 생각은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가? 였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제가, 평생 법 하나 어기지 않고 살았던 제가 법원 경매 대상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20억 원에 투자했던 상가들의 현재 시세는 12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제주도 상가들이 감정가의 6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결국 8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남은 대출금까지 고려하면 5억 원이 넘는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54세 나이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감도 잃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사회적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가 투자를 잘못해서 큰일이 났다고 말해야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빠, 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안전하게 예금만 하시면 됐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분명히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 관광지 상가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수익률 전망에 대한 맹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투자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퇴직금과 집 한 채 담보로 20억 원짜리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죠. 설령 투자가 성공했다고 해도 실패했을 때의 위험은 너무 컸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저는 성공 사례만 보았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죠. 실패 사례는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또한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광업이 침체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제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듣고 투자를 결정했죠. 독립적인 재무 상담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투자 과정에서 여러 번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대부분의 상가가 비어있던 것도 그렇고 주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그렇고요. 그런 신호들을 모두 무시하고 제 확신만 믿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하는 투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수익률 전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걸고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저는 그 도박에서 졌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서도 남은 빚을 갚아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현실적이고 신중한 삶을 살아갈 계획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매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이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고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라도 안 하면 정말 무너져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마트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분이 50대 중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의외로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해보니까 괜찮네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라고 말할 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더군요. 중요한 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밤 근무를 서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실패였지만 그때의 꿈과 열정마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열정에 앞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을 선택했고 허영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고되고 느릴지언정 분명히 저희를 다시 안전한 땅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실패는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한 원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직면하지 못했던 저희의 안일함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큰 돈을 들여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도 제주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지 수익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문 지식 없이 투자한다는 건 눈 감고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후에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비중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레버리지 효과에만 눈이 멀어 과도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악화되자 그 대출이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투자와 대출 투자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없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관광업 침체나 금리 상승 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감정적 판단보다 냉정한 숫자 분석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제주도라는 브랜드와 관광지라는 이미지에 매혹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 수익률이나 공실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독립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았던 점도 큽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판매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들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를 그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무모한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저에게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다만 반드시 그것이 당신이 잘 아는 분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세요. 투자는 꿈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막연한 믿음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남은 빚을 정리한 후에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은 적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지 안전하고 꾸준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제가 이번 투자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54세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 실패기 같은 제목으로요. 언젠가 저처럼 은퇴 후 투자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제주도 해안가에서 투자를 꿈꾸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실패였지만 그때의 용기와 꿈마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용기에 앞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꿈보다 현실을 선택했고 큰 수익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평범하고 소박할지언정
분명히 저희를 다시 안전한 삶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습니다.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이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빚을 정리하고 작은 집이라도 다시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픔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단순합니다. 빚 다 갚고 작더라도 우리 집 한 채 다시 마련하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조용하고 평범한 노후.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 금융 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